안녕하십니까. 자기격언 출판 기념회 북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그 시기에 맞는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신의 개입인데요. 요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번에는 뭐 4년 동안 상당히 한국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트럼프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고 세계 질서도 바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주 많은 영향을 또 미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토론해보고 또 이 저자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트럼프만큼 요즘 우리 많은 세계 주목을 받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트럼프 현상, 이것은 아마도 세계사적인 어떤 큰 변화의 흐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또 지금 약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고요. 정치적인 혼란을 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우리 사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는 이러한 국제 변화에 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 갈지 한번 같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좀 비도 내리는 궂은 날인데 오후에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뭐지, 사실 오늘이 2월 11일인가요? 2일인가 하여튼 그 책 나온 지가 벌써 이 6개월 다 돼갑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신의 개입이 원래는 이제 8월 19일 날 작년에 출간했다가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서 한 일주일 사이에 조금 고쳐서 개정판을 냈는데 하여튼 처음 나온 걸로부터 거의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우리 특히 자유기업원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청년분들도 저희 부족한 책을 또 뭐 열심히 읽어주시고 해서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제 오늘의 목적은 뭐 제가 강연하는 것보다도 그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토크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제가 뭐 준비해온 PPT는 제법 분량이 됩니다만은 가능한 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2시 반까지 마치고 또 나머지 시간은 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작년 24년 8월에 책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도 야 어떻게 뭐 이런 책을 썼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1998년 8월부터 1년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그 연수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언론사에서 보내주는 언론재단 지원으로 CSIS라는 싱크탱크의 원래 이제 Political Military Studies 프로그램에 이 뭐 그쪽으로 봐서는 초청이고 저 입장에서는 방문인데 그 연구원으로 1년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싱크탱크나 또 미국 의회에 대해서 그때 제가 관심을 갖고서 아예 출발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제가 여기 국회 도서관에 가 보니까 미국 의회에 대한 그때 우리나라에서 단행본이라는 책 자체가 한 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 하고 뭐 한미 동맹이 나라의 뭐 근간이고 초석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어떻게 이 미국 의회에 대한 책조차 한 건 없을까? 그래서 이제 학교의 조지타운 대학에 이제 강의도 좀 그 돈을 내고 듣고 이러면서 미국 의회에 대한 아예 책을 쓰겠다라고 출발하기 전부터 자료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99년 8월에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 해에 여기 이제 뭐 화면이 이런데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라는 책을 2000년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2007년에 로비에 대한 책 삼성경제연구소 냈고 그 다음에 2021년에 그동안에는 요 7년부터 21년 사이에는 제가 조선일보라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싶어서 뭐 사실 회사에서 뭐 부장 차장 하면서 책 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온당한 직장인의 자세가 아니다 생각해서 일부러 책을 쓰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선임 기자가 되고 나서 이 디지털 뉴욕타임스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 이제 신의 개입이라는 것을 작년에 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거의 25년 동안에 걸친 꾸준한 어떤 미국 사회 또는 미국 정치, 언론,
미디어, 사회에 대한 관심이 좀 과장에 말하자면 좀 응축돼서 집약을 해서 저는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책 안에도 미국의 미디어에 대해서나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 이런 데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딴 사람보다는 제가 책을 몇 권 쓴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책은 가장 큰 특징이 우리 이제 캐나다의 송재윤 교수께서도 기고를 하면서 밝혔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 내재적인 탐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책들이 보면은 뭐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재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미국 사회의 그 실상을 담담하게 보겠다. 뭐 두 번째 마찬가지지만 이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참견을 없는 접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른 책들하고 다른 건 하여튼 내재적 접근. 뭐 우리 시각에서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이런 우리만의 너무 짙은 안경을 끼고서 우리들의 어떤 희망적 사고 이런 걸 가지고 나온 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는 않겠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전체가 파트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한 파트당 최소 각주가 100개 이상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 문헌도 한 18페이지 정도 돼서 그냥 저희 수필이나 느낌이나 감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베이스해서, 그리고 어떤 문헌이라든가 통계 자료 이런 근거를 해서 책을 쓰겠다 해서 뭐 원래 분량은 많았습니다만 대폭 압축을 해서 그렇게 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미니 강연입니다만은 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 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트럼프에 대한 오해와 이해, 그리고 트럼프 2기의 의미,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 평가와 한국의 대응 뭐 이런 거를 뭐 저 나름대로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책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이 트럼프에 대한 이 미스언더스탠딩 앤드 진짜 정확한 이해, 언더스탠딩이 필요한데요. 트럼프는 무엇보다도 이제 흔히 다 아십니다만 신기록의 정치인 또는 괴짜 정치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도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었고, 또 재임 중에는 탄핵 소추를 2번이나 당했어요. 예전에 닉슨 대통령은 한 번 당하고 이 상원에 올라가기도 전에 그냥 미리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퇴임 이후에 사상 최초로 형사범으로 기소도 되고, 작년에 78세에 당선된 걸로도 보면 당선된 기준으로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MBC의 The Apprentice라는 방송을 11년 동안 진행한 방송사 최장수 진행 출신이고요. 또 최고의 부자 대통령입니다. 이 표는 그래픽은 이제 2017년 취임 때 31억 달러였는데 그 이후에는 현재 원래 취임할 때는 재산이 최소 60억 달러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봉을 40만 달러 받는데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전액 기부를 한 4년 내내 그런 사람이고, 132년 만에 증검다리 대통령, 뭐 이런 상당히 많은 레코드가 있는 레코드 브레이킹 폴리티션 프레지던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의외로 30대부터 자기 책에서 Think Like a Champ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독서와 명상, 신문 읽기 이런 걸 한 사람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에 대해 많은 이 트럼프 연구서가 나와 있어서 트럼폴로지라고 하는 이런 책까지 그런 하나의 장르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제가 많이 이야기해서 뭐 그렇습니다만 이 지성인 트럼프입니다, 그죠? 19권의 저서를 냈고 3권의 이 정치 출사표 여기 있는 여기 있습니다만 이렇게 3권의 정치 출사표, 그리고 술, 마약, 담배, 도박을 하지 않는 삶, 그리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수많은 그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 강철 섬유 같은 테플론 정치인 또는 불사조 정치인 뭐 이런 말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트럼프는 비록 이제 자기가 퀸스의 그 아주 뭐 심지어 화장실만 4개, 방은 23칸이 되는 그런 커다란 벽돌 저택에서 자랐습니다만은 그 아트 오브 딜 거기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아주 검소하고 근면하고 또 절도 있는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도 술 한 방울 하지 않고 매일 아침 6시에 출퇴근하는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고급 명문 사립학교 비싼데 이렇게 뉴욕에 많잖아요. 그런데 다닐 법한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때부터 5년 동안을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에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아주 $1도 아껴 쓰고 또 이런 게 다 보고를 하고 심지어 신문 배달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이 세련되고 이기적인 뉴요커가 아니고 이 귀족이 아니고 평민에 가까운 서민적인 삶을 살았고 실제로 트럼프가 23살 그리고 25살에는 혼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도 그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하고도 직접 많이 대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현재도 계속 이어져서 지난 일요일 날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그 슈퍼볼 결승전을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직관을 하고 또 선거운동 유세 기간 중에도 UFC 경기장에 수시로 가서 또 젊은이들과 함께 또 물론 관중들과 함께 소통도 하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작년 말에 이제 타임즈의 올해 퍼슨 오브 이어에 선정됐습니다만 2020년 12월에 대통령이 한 달 전에 떨어지고 나서도 갤럽이 조사한 그 미국민 대상 조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인 남성 1위에 올랐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트럼프 집권 20일에 대해서 뭐 최근에 20일 좀 넘었습니다만 조사가 나온 걸 보면 53% 현재 잘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 입국자 추방에 대해서는 뭐 73% 또는 아주 최소한 60% 이상이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상당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자. 그 뭐 가끔씩 보면 댓글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나이가 만으로 79세 되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돈도 많고 그죠? 명예도 많이 누리고 아주 셀럽이 돼 있는데 그리 진짜 암살 위험을 2번이나 겪으면서 대통령에 나오려고 하는가? 진짜 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소명의식 이런 게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자기가 무슨 진짜 목숨 걸고까지 대통령을 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했는데 벌써. 그리고 지금 현재 취임한 지 한 23일, 4일 돼 가는데 이때까지 하는 속도를 보면 진짜 이 전격전 얼마나 빠르게 그죠? 이 라이트닝 스피드 이렇게 하잖아요. unprecedented speed 또는 블리츠라는 게 이제 독일의 2차 세계 이제 전격 작전 이런 말인데 그런 속도로 하고 있고 진짜 쉬지 않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I will not rest until 이렇게 우리가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나는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전략가 트럼프가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말 한마디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 말폭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손자병법이 2009년 책에도 자기가 설명했듯이 손자병법을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읽기를 권유하고 있고 실제로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여기 있는 부전이 굴인 지병 선지선자야 선전자 치인이 불치어인 전쟁에서 잘 싸우는 사람은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병이사립 전쟁이란 것은 승패란 싸움이란 것은 사기로서 사기할 때 사자거든요. 성립된다, 완성된다. 병자 궤도 뭐 이런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것이 손자병법이 다 손자병법 13개 편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저는 트럼프가 직접 실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기술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진실된 과장, 당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 트루스풀 하이퍼볼이라 해서 사실은 이런 이 진실이 아니지만은 또 극단적이고 지독한 표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협상이나 그 상대방을 길을 꺾고 또 혼동을 초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의도를 관철하고 있죠. 그리고 이 상대방의 이 무시무시한 공포감, 그죠? 그런 걸 조성하는 거. 그래서 트럼프의 지론인 Real Power is Fear 계속 이런 식의 전법이랄까 이걸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 하여튼간에 원래 우리 나이로 치면 거의 80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매우 정력적이고 강인한 아주 진짜 새벽부터 밤까지 진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뭐 얼마 전에 또 외신도 나오고 조선일보도 소개했습니다만 대통령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데 거의 팍상 늙어갈 정도로 이렇게 힘든 고된 직업이긴 합니다만은 진짜 논스톱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강한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오랫동안 생존했지만은 형과 동생은 이렇게 일찍 죽었습니다. 이건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트럼프는 20대, 10대부터 뭐 미국에서 흔히 하는 뭐 마약이라든가 술, 담배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자기 나름의 목적의식,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더 건강 또는 강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트럼프 2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이것도 뭐 많이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로부터 트럼피즘을 실현하라. 너 당신의 이 마가의 뜻을 이루어 보려라. 이루어 봐라. 4년 동안에 미국 국민들이 일종의 허가증 또는 명령 상태, 맨데이트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미국의 국민들의 승인을 받은 게 트럼프고요.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고령층과 대졸 백인 여성 이외에는 전 연령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대폭 올라갔습니다. 2020년 선거에 비해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2기 내각에 대한 인선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뭐 루비오 이런 사람들은 됐으나 논란이 되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은 미국 국민들 사이에는 인준을 해야 된다고 하는 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내각의 인선에 대한 지지도도 높은 편이고요. 현재 이 미트 롬니라고 과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서 미국 대통령 선거도 출마한 사람이 작년 12월에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현재 마가 자체가 미국 공화당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그 자체이다. 그리고 2028년에는 J.D. 벤스가 대통령 노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이 말은 이제 한마디로 미국의 정치, 특히 공화당을 트럼프가 완전히 장악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1989년에 그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써서 논문을 써서 유명한 프란시스 후쿠야마 스탠포드대 석좌 교수, 이분은 이제 트럼프 재선의 세계사적 의의, 요거는 이제 일본의 중앙공론이라는 월간지에서 인터뷰도 했는데, 물론 그 전에는 뉴욕 타임스나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로도 칼럼으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세계사적인 의의가 있다. 과거에 80년 동안의 이런 미국의 모습, 또 미국의 세계사적인 국제정치적인 그런 위상이나 역할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논조를 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자기 이번에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사에도 몇 번 말했죠, 그죠? 지금 바로 골든 에이지 오브 아메리카가 시작되었다. 저 앞부분에도 그렇고 또 뒷부분에서도 지금 시작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도 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목표는 이제 마가, 즉 다르게 말해서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최근에 많은 이제 한 23, 4일 동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딥스테이트 척결, 또 정부 슬림화, 정부 혁신, 물갈이, 또 워싱턴의 주류 세력 교체, 그리고 대통령 권한 강화, 이런 것을 계속 현재 추구하고 있고, 이걸 하는 주체로서 뭐 일론 머스크도 있고 펜 본디는 이제 최근에 인준에서 이 컨펌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FBI 국장 캐시 파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인준이 다 될 경우에는 더 강력한, 더 일사불란하고 더 거칠어지는 이런 이 골든 에이지 오브 아메리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뭐 현재는 이렇게 제가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만은 더 속도감 있게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미국의 황금 시대의 가장 국제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방해 세력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을 무력화하고 탈락시키고 또 이 미국의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멕시코, 캐나다 이런 모든 미국 대외 정책의 바탕에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젠다 47에서도 이런 한 5가지 정도를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트럼프가 딱 하루 만에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중국의 알리, 테무, 쉬인 이런 이제 이 뭐랄까 택배 그죠 직구 상품 그거를 배송을 하루 동안이라도 중단시켰던 거 사실 이걸 계속 중단시킨다면은 중국 안에 엄청난 그 파장이 벌어졌을 텐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한 달이 아니라 한 몇 달 동안 정도 했으면은 중국 안에서 진짜 반란이 일어났을 텐데 물론 미국 소비자들도 좀 불편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이 디지털 사회에서 중국 사회에 엄청난 그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어쨌든 트럼프가 한 번은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도 주목되는 중국 무력화의 다양한 방법이 과거에는 말로만 또는 뭐 논문에서만 하던 것이 트럼프 시기에는 많이 적용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최근에 한 달도 아직 안 된 그 상황에서 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은 이 80년의 세계 질서, 국제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직후도 아니죠. 전쟁 끝날 무렵에 1944년 8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 덤버튼 옥스웨이라고 워싱턴 DC 안에 있는 그 조지타운에 있는 큰 저택에서 한 달 반 정도 승전국 미국, 영국, 소련, 중국 그때는 장개석이었는데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엔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율하는 데만 한 달 반이 걸렸어요. 물론 뭐 문헌도 만들고 그랬겠지만은. 그리고 또 금융 질서를 하기 위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이 이제 그 이후에 성립됐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도 뉴햄프셔에 있는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거의 3주 동안 꼬박 44개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는 이런 평상시에 전쟁을 하지 않고서 이제 이런 새로운 국제 정치 질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 방법이 과거와 같은 다자 회의가 아니고 양자 질서, 미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 미국 파나마, 또 미국 중국, 미국 EU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이제 뭐 전쟁은 아니지만 사실상 전쟁과 새로운 혁명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혁명이죠. 미국을 상대로 한 혁명, 또 중국을 상대로 그 세계를 상대로 한 혁명.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 취임사에서 Revolution of Common Sense라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반부 웨스턴 헤미스피어에 대한 미국의 안보를 먼저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 돈로 독트린이라고 하고 할 정도로 뉴욕 포스트가 이런 지금 현재 트럼프는 자기 일단 가까운 곳에서부터 미국의 안보 안전을 세이프하도록 하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중동, 우크라이나, 동맹국, 이란, 북한 이런 걸로 계속 확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평상시에 아무런 전쟁을 해서 뭐 수만 명이 수몇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사상자도 없는 마당에 이런 말짱한 개명천지에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들이 많이 반발을 하겠죠, 그죠? 뭐 심지어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이었던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반 트럼프 내지 캐나다 사람 똘똘 뭉쳐서 트럼프에 대항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저는 그것이 찻잔 속에 태풍 또는 찻잔 속의 바람으로 그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반발이나 진통은 벌어지지만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의도하는 이런 새로운 질서 미국 안에서도 그렇고 미국 밖에서도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완성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것이 상식의 혁명이지만은 사실상 레짐 체인지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딥스테이트를 척결하고 또 정부 부처를 대거 없애고 폐지하고 뭐 그리고 고위 관료들을 스케줄 F의 대상으로 해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겠다 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과거의 기득권들을 다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표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진짜 재산이 400만 달러 된 사람이 이후에 2,300만 달러. 이거 몇 배입니까? 6배, 6배 정도 늘고 빌 클린턴도 마찬가지예요. 130만 불이 든 사람이 2억 4,100만 불.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재산이 늘었어요. 물론 트럼프는 대통령 직후에는 재산이 줄었다가 다른 사업을 해서 이제 늘었는데
이런 식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글로벌 리스트 이렇게 미국의 진정한 국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외국과 결탁을 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자기 사적인 이익을 많이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이 피터 슈바이처가 이런 책을 썼죠. 레드 핸디드에서 꼭 공산당하고 미국의 엘리트들이 중국을 도와주면서 그 대가로 얼마나 부패하고 부자가 되었는가 뭐 이런 책까지 2022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트럼프와의 의기투합을 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트럼프의 성공과 미국의 성공이 한국의 성공, 한국의 도움이 직결된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안미경미이긴 하지만은 차라리 탈중국, 결미국의 각오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 정부 관료들 매우 두려워하고 겁내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탈중국 아니면 안미경미 하자 그래도 잘 못합니다.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더 세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봤자 아무런 그게 효과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매력과 기여도를 트럼프 측에 부각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부흥에 결정적인 한국이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가서 단순히 미국만 돕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계사의 방향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수종주의 국제질서 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런 나라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큰 역할을 저는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움과 역할, 판단이 이렇게 결정적인 게 된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일론 머스크와 같은 역할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가 이제 뭐 팽팽한 타이트 레이스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와중에도 이 실리콘밸리 출신의 테크 기업인 테크 타이탄인 일론 머스크는 과감하게 진짜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에게 베팅을 해서 2억 7천만 달러인가요? 뭐 한 거의 4천억 원 정도의 그 사상 최다 선거 자금을 지원하면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 당선 1등 공신이 돼서 지금 얼마나 트럼프 정부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죠?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역할을 할 때 트럼프에게도 또 미국에도 도움되지만 한국에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저희 약간의 뭐 내피셜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이 어정쩡하게 다른 대안이란 거 뭐냐면 지금처럼 미국, 중국이 중간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어서 미국 편도 사실상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다. 트럼프는 그걸 용납하지 않죠. 한쪽 편에 분명히 서라고 더 강하게 요구할 텐데 계속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면 트럼프 당신 너무 지겹다 그래서 아예 중국 편에 가서 하는 건데 그럼 중국하고 손잡았을 때 한국이 더 좋아질까요? 중국은 그 한국을 쉽게 말하자면 홍콩화 할 겁니다. 홍콩처럼. 그죠? 완전히 이제 우리는 중국 본토 사람들이 1등 시민이면 한국은 2등, 3등 시민이 되는 거고 대통령이든 뭐 총리든 뽑을 때마다 항상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과거 조선시대처럼 되는 거죠. 책봉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된다. 국회의원도 구의원, 시의원도 당연히 중국의 반중적인 생각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할 겁니다. 뭐 그렇게 국민들이 우리는 미국보다 옛날 다시 조선시대나 뭐 이런 시대로 돌아가 살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트럼프나 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영토적인 야심 또는 한국의 주권을 뺏으려고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그건 이따 또 말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와 의기투합하기 위해서 뭐 한국이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금도 높이자 뭐 국방비도 높이자 이런 것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의 이 군사 전략적 가치 현재 평택 기지도 있지만은 이걸 레버리지로 해서 더 확실한 이 대중 군사 전선에 있어서의 참여 이것을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연결하는 다이아몬드 쿼드지만은 거기에 쿼드 플러스 알파로서
쿼드 플러스 한국이 최소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런 군사 협력을 강화할 때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진짜 그레이트 원더풀 하면서 이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계속 이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호주에 대해서 예외를 하겠다 했잖아요, 그죠? 호주 예외가 뭐 다른 이제 유일한 건 아니지 흑자국이긴 하지만은 그 이외에도 한국이 진짜 이런 미국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경우에는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관세라든가 이런 특혜를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도록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 패키지 딜을 해서 군사 협력 또는 정치 군사 분야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확실하게 해서 경제 통상 분야의 실익을 높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인적으로 한국 정치 현실을 봤을 때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강한 리더, 스트롱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더 애국심과 소명의식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여긴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좌파와 우파에 대한 명확한 현실 인식, 정세 판단, 이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지 현재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는 진짜 막연한 이 정치적 미국으로 봐서 정치적 올바름주의, PC주의나 이런 데 젖어 있는 분들도 제법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이 냉전 시대에 반공 이데올로기처럼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달라진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달라진 감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와 비슷한 강하고 또 애국심 있고 전략적 사고를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네. 뭐 이상으로 저는 이제 책에 대해 책과 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저희 이제 그런 뭐랄까 뭐 강연이랄까 스피치를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저의 요거는 한 30분 정도 예정됐으니까 요거로 마치겠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준규라고 합니다. 오늘 송혜달 교수님의 북콘서트 신의 개입이라는 책을 소개하게 될 김태래 매니저님,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팀장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뭐 모든 북콘서트 혹은 출판 기념회에서 빼먹을 수 없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이 과연 이 트럼프, 이 논란이 많은 트럼프 그리고 미국에서 과연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모두가 의문을 갖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바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또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더 기쁩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에 이제 당선됐잖아요. 지금부터 8년 전에. 그래서 야, 이런 분이 어떻게 1기 동안에 2, 3년을 지켜보면서 진짜 우리 가끔 영화에 나오던 그런 대통령, 미국 대통령 그런 사람이 현실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미국의 주류 언론이나 또 그것을 뭐랄까 이렇게 또 번역해서 보도하는 한국 언론 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다 일관되게 진짜 거의 미친 사람, 저는 또라이 뭐 이런 식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어서 아 진짜 그럴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지성인들도 많고 또 소득 수준도 우리보다 높은데 제가 20여 년 전 1998년, 99년에 미국에 1년 연수할 때 겪어본 미국 사람들은 최소한 그렇지 않은데 뭔가 이 진실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사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 트럼프가 쓴 책들을 좀 읽었어요. 본인이 직접 쓴 책들.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한국어로도 번역이 많이 돼 있어서 급한 마음에 좀 빨리 읽어볼 수 있었는데 뭐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또 손자병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도 좀 하고 그랬어요. 매월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손자병법을 또 의외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책을 썼는데 2020년 1월에 그 세상을 바꾼 7인의 자기 혁신 노트라는 책을 제가 썼었어요. 일종의 자기 개발 내지 혁신을 테마로 해서 썼는데
그 7명 중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현역 대통령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서 야 이분이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이제 말폭탄 또는 거짓말 또는 돈만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도 하고 또 생각이 최소한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확인하게 되어서 또 그 이후에 이제 뭐 불명예스럽게 탄핵 소추를 2번 당하고 또 1.6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백악관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될 것이다 이래 예상했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2022년 3년부터 거의 대선 출마를 굳히고 선언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분위기가 미국 안에서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뜨겁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트럼프가 진짜 불사조인가 이 터미네이터인가 영화에 있는 것처럼 한번 몰락했다가 다시 또 더 살아나서 더 강하게 되는 그런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미국 사회가 어떻게 또 달라지고 있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같이 가지게 돼서 트럼프 개인과 미국의 정치 사회의 변화 또 언론에 대해서 그 언론의 실상과 허상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책을 써야겠다. 우리 한국 사회에 또 미칠 영향이 트럼프의 충격이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도 크지만은 한국에도 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 한튼 3월 이때부터 열심히 책을 써서 이제 8월에 책을 냈습니다. 네, 사실 세계 최고의 나라, 최강의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어느 국가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한미 관계는 현대사에 있어서 역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에는 더욱이 중요한 책을 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팀장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담을 같이 맡게 된 통일가담의 김태래 팀장입니다. 우선 송희달 교수님의 저서를 정말 많이 여러 번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우선은 전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 일본이나 캐나다 혹은 뭐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 같은 다양한 국가들과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통보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이 이제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일본이 미국에게 1,400조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동시에 일본은 이제 뭐 방위비 문제라던가 관세 문제로부터 좀 면제를 받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뉴욕 포스트에서는 트럼프가 푸틴과 직접 통화를 해서 종전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보여진 행적들을 봤을 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외교 전략의 핵심적인 어떤 변화가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는 이제 과거에 이제 80년 동안에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서 많은 나라에 미국이 희생해 가면서 혜택을 베풀었다고 보고 그죠? 또 다르게 말하면 트럼프가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많이 호구짓을 당했다. 남 좋은 일만 쉽게 말하면 자면은 해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과거에 19세기, 18세기 이때의 제국 또는 세계 초강대국의 모습과는 좀 다른 이례적인 모습이었죠. 그 지난달인가 뭐 12월인가 우리 김정옥 박사님 모셔서 할 때도 그랬는데 원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혜택을 다른 나라에 베풀어 주는 나라가 아닌데 미국은 예외적으로 이 세계 질서 전체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했다 이렇게 희생해 온 게 사실이죠. 또 많은 기여를 해왔죠. 70년 넘게 80년 가까이 그죠. 1945년 종전 이후에.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이 그 국제적인 위상도 떨어질 뿐 아니라 뭐 잘 아시는 대로 국가 부채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계속 미국 우선주의,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년 동안에 이 따뜻한 좋은 그 국제주의와 결별을 하는 거죠.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국제 정치 질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난 2016년 11월 선거에서도 떠들었고 또 2020년 선거에서도 했고 이번에도 사실 2024년에도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드디어 이번에는 바이든 4년을 겪어보고 또 트럼프 4년도 처음 겪어보고 하니까 결론은 안 되겠다. 트럼프의 말이 더 맞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마 그 국민들이 사실 트럼프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이 이제 일종의 보면은 정상적인 보통의 그 강대국, 노멀 그레이트 파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강대국이라는 게 뭡니까? 자국 이익,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약소국은 어떻게 되든지 동케어다. 너들이 우리 편에 붙어서 열심히 아부를 하든지 잘하면은 대우를 해주고 같이 케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알아서 살아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냉혹하고 잔인해 보이지만은 원래의 그 이렇게 옛날에 이제 이 옛날에도 아니고 국제 정치 질서가 일종의 에나키 무정부 상태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그런 책도 있고 그런데 그 시대로 어떻게 보면 돌아갈 수도 있다. 그죠?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연합도 있고 세계 무역 기구도 있고 이런 게 완전히 해체된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그게 점점 국제 연합도 거의 무력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트럼프는 지향을 하고 있고 그 나중에 결론이랄까 종착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직후와 같은 초강대국의 지위가 다시 회복됐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진짜 미국을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고 현재 미국 GDP의 70% 정도가 되는 중국이 뭐 20% 30% 또는 10%대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미국이 다시 과거와 같은 그죠? 전 세계를 진짜 따뜻하게 품으면서 리드하는 전통적인 70년 전 80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하지만은 최소한 미국이 그 안심하고 자기가 확실한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의 황금 시대 또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런 드라이브를 계속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네. 미국의 회귀 그리고 다시 그 회귀를 통해서 원래의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 과정 속에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요소들, 관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너무도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교수님의 서적을 읽기로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조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작용하는 요소들 중에 가장 핵심에 있는 미래의 세계 패권을 좌우할 거라고 여겨지는 것이 AI 기술인데요. 근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AI를 공개하면서 그것도 뭐 95년생이 개발을 해서 중국 내에서는 뭐 영웅이 됐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요동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2차 대전 당시에 약간 맨해튼 프로젝트부터 핵 개발을 누가 먼저 이뤄냈느냐 패권을 좌우했듯이 AI가 현대에서는 이런 맨해튼 프로젝트나 핵 개발처럼 핵심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세계 패권을 잡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수님께서 이 딥시크의 등장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미칠 역할에 대해서 조금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요. 감사합니다. 그 공교롭게도 이제 이 딥시크가 나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직후잖아요, 그죠? 바로 같은 날인가 바로 하루 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진핑이나 이 중국 공산당 중국 측에서 진짜 트럼프 한번 물먹이려고 또 미국의 이 상승세 이런 것에 우리도 이런 게 있다, 그죠? 오픈 AI보다 진짜 몇백 분의 1 싼 가격으로 한다는 것을 진짜 저는 중국의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저는 의도된 그거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중국에 제가 4년 동안 홍콩 특파원으로 봐서 중국의 특성을 조금은 아는데 정부 또는 공산당 당국하고 조율을 거치지 않고 그런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계적인 또 이 충격을 던지기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국의 공산당 선전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 협의를 해서 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 아주 그래도 국가 지도자다운 말을 했죠. 어제도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만 이것이 미국의 산업계에 상당한 이 뭐랄까 경고 또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분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래서 중국은 그런 의도로 미국을 놀랍게 하고 또 전 세계의 중국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스푸트니크 위성 쇼크가 미국의 그 아폴로 그죠 달 착륙을 앞당긴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낳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중에도 AI를 그 맨하탄 프로젝트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몇 번 했습니다. 그죠? 찾아보면 다 검색대 나오는데요. 현재의 이제 이 AI 시대 또 AI 혁명을 사실은 뭐 성능도 중요하지만 누가 빨리 그죠 하느냐 그 싸움이죠. 속도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이걸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이 비밀 정보 그죠 스파이 또는 해킹 뭐 이런 것이 첨단 원천 기술이 뺏기지 않도록 그죠 그런 이렇게 시큐리티 뭐 하는 것이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AI 딥시크의 이 충격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AI 전쟁의 물론 한 단편입니다. 한 서곡인데 앞으로 더 거세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마침 이제 그 오픈 AI와 또 손정의 또 뭡니까 그 앨리슨 그죠 그 뭐죠 하여튼 그렇게 삼각 동맹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편성해서 또 한국도 조금이나마 걸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번에 샘 올트만이 와서 또 손정희와 함께 이재용 회장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겠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걸 조금 독자분들 특히 아직 읽지 않으셨거나 계획을 하시는 독자분들께 조금 정리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교수님의 서적을 읽게 될 독자들 대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북미 회담이 다시 재개되거나 트럼프의 복귀로 인해서 김정은이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변수와 고려해야 될 것들이 한반도에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 경우의 수를 교수님께서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께 정리를 해주시면 더 관심 깊게 읽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뭐 너무 좋은 질문인데 또 너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이 가상의 상황까지 이제 고려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번 우리 이제 트럼프 일기에도 경험했습니다만은 기존의 사고 방식 우리는 이제 북한의 침공을 받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어떤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적인 생각이 가까운데 트럼프는 전 세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도 가자 지구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휴양지처럼 하겠다 이런 걸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상자 밖의 사고 그리고 파격적인 판을 깨고 또는 뒤엎는 사고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죠? 실제로 국제 정치에 있어서도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 일기 때 김정은과 트럼프의 세 차례의 그 뭐 정상회담은 두 번이고 한 번은 이제 판문점에서 만난 겁니다만은 그런 것 자체가 트럼프의 이제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판을 새로운 새 판 짜기를 시도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노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단순히 김정은이 좋아서 또는 김정은에게 아부해서 어떻게 뭐 이거 평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김정은이 지금 중국 러시아의 그 물론 김정은 입장에서는 양쪽을 가지고서 서로 이제 줄타기를 하는데 그런 어쨌든 북한이 중국 러시아의 그 세력 영향권 또는 그 블록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죠 끄집어내서 아예 미국 편으로 미국의 영향권 미국의 블록으로 넣기 위한
그런 시도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근데 단 그 과정에서 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김정은이 거부하니까 다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트럼프 2기에도 그런 시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어질 수 있는데 똑같은 게 다시 반복되기는 어렵죠, 그죠? 김정은도 트라우마가 있고 또 당연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참전을 하면서 많은 군사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렇게 굳이 아쉬울 게 없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안겨줄 선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뭐 그렇다고 돈을 뭐 현찰을 뭐 몇백억 달러를 주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 북한 정상회담이나 이게 직접 대화를 그렇게 크게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임기 앞으로 4년 남아 있는 동안에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수는 뭐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도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 그죠? 그 과정에서 심지어 미국, 러시아, 북한 3자 회담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큰 변수고, 또 두 번째는 한국 안의 상황입니다, 그죠? 한국 안에서 한국에 이제 과연 조기 대선이 됐을 때 어떤 성향의 친미냐 반미냐 친중이냐 반중이냐 이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트럼프가 북한을 다루는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접근과 해법이 저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변수는 역시 미중 관계입니다, 그죠?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AI라든가 또 이런 데 있어서 중국의 격차를 벌리고 중국이 또 이렇게 계속 쇠퇴한다. 뭐 단기적으로 6개월, 1년, 2년이라도 이렇게 됐을 때는 미국이 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나 이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할 수가 있으나, 반대로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는 중국이 진짜 딥시크 이외에도 다른 획기적인 그걸 해가지고 예상을 깨고서 진짜 이 미국을 추월하는 그런 기세가 높아진다. 그죠? 그런 것도 역시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단순히 6개월, 1년 안에 결판이 나진 않지만 징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조그마한 것이 누적됐을 경우에. 그래서 뭐 국제정치학자들은 최악의 경우에 그런 미국이 패퇴하는 경우, 특히 경제 기술 분야에서 AI나 이런 분야에 이렇게 될 때에는 미국이 태평양을 하와이를 기점으로 해서 절반으로 나눠서 동쪽은 이제 자기들 미국 쪽이 가까운 거죠, 그죠? 그쪽은 미국의 그거로 하고 이 서쪽,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 서쪽은 그 뭐죠? 우리나라 뭐 이 괌도 있고 사이판도 있고 오키나와도 있고 이런 한국까지 포함된 쪽은 중국의 세력권으로 죽어서 철수할 수도 있다. 철수라기보다 그죠? 이렇게 물러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물론 뭐 2, 3년 또는 트럼프 4년 안에 결판이 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까지 염두에 둬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기 책에도 썼습니다만 이 트럼프 2기의 등장이란 것은 우리나라 한국의 이 보수 우파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웨이크닝 콜이다. 각성을 하는 자명종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진짜 한국에서 이 과거에는 이제 보수 우파가 지배적이었다가 지금은 서로 비슷비슷한 우파와 좌파의 어떤 진짜 이 평평한 그게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진짜 보수 우파 분들이 진정으로 한국의 어떤 국가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나갈 능력이 있느냐, 그 한반도 전체를 자유와 민주와 인권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 저는 그걸 테스트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의지도 없고 역량도 없다면은 트럼프가 왔을 때 트럼프 2기의 이런 드라이브가 진짜 한국은 그냥 무너지기 딱 십상인 거죠. 그죠?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더 심하게 말하자면 북한은 반대로 그런 국가 정체성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 나름의 좌파적인 또는 이 민족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주체 사상으로 대변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김씨 왕조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사태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것은 이제 오늘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청년분들도 좀 이런 트럼프 위기, 트럼프 사태, 트럼프 충격에 대해서 좀 관심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까다로운 질문에 국가 간의 관계와 모든 경우의 수로 다 설명을 해주셔서 명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찹찹했던 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가야 될 저희 청년 세대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팀장님께 또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자병법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활용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책에서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가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는 중국인데 또 중국 대륙에서 나오는 그 손자병법을 청구한다는 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으로부터 강하게 요구받을 세 가지를 꼽자면은 첫 번째는 중국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관세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손자병법을 활용한다면 우리도 역으로 손자병법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대한 그 스터디를 예전에 하셨다고 하셔서 혹시 병법의 어떤 면모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트럼프의 전략이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역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합니다. 예, 아주 그것도 우리 팀장님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두 분 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당연히 현재도 그렇지만 뭐 이 논어 맹자 뭐 이런 사서삼경 이런 식의 어떤 경학에만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그러나 반대로 이제 중국이나 또 일본에서는 이 병학 그죠 손자병법 또는 36개 또 여러 가지 그런 데 대한 병학이라든가 또 국가의 통치술 뭐 정관 정료 뭐 이런 데 대한 관심과 공부가 많은데 우리 한국도 조금 더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우리 특히 젊은 세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손자병법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어떤 트럼프 위기 시대에 대비를 한다면은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제가 아까 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또 뭐 선승구전 미리 사실은 승리해놓고 싸움을 구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기본이 우리가 많이 하는 지피지기 100점 불태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한국인이 미국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한국이 이제 1945년 해방 이후에 또 미국이 진주에 오고 또 6.25 때도 도와주고 또 전후에 많이 한국이 피폐했을 때도 많은 경제 원조, 군사 원조 받으면서 사실 국가 예산의 뭐 3분의 1 내지 어떨 때는 국방비의 70%가 그 박정희 대통령 되기 전에 민주당 시절에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미국이 원조로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미국이라는 존재는 왠지 그냥 그대로 많은 도움을 주는 너무나 좋은 사람, 선한 사람들인데 미국에 대한 이런 인식을 현재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죠? 너무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미국에 대한 그건 좋지만은 낭만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미국의 한 면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미국이 시점으로는 1990년대 탈냉전 이후에 미국이 그때야말로 뭐 소련은 구소련 몰락해 버렸고 중국도 뭐 미국의 거의 10%커녕 뭐 5%, 3%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압도적인 그거였죠, 그죠? 또 그 시대에 미국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미국은 사실은 이 자꾸 중국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여러 가지 그 하이브리드 전쟁, 또 인지 전쟁 이런 그런 체제 붕괴를 노리는 뭐 펜타닐 이런 마약도 있습니다만 그런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국내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이 DEI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걸로 해서 미국의 어떤 이 근육이 옛날에는 미국 사회가 강건한 땡땡한 근육이었다면 지금은 물렁물렁한 나라가 된 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같은 정치에 아무런 공직 사회에 아무런 경험도 없고 정치에 문외한이던 사람이 들어와서 마침내 또 두 번이나 또 많은 범죄 혐의 어쨌든 간에 뭐 정치적 의도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미국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미국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도 나왔고 그걸 미국 사람이 수용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은 미국의 실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죠? 제가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본다면은 한국이 최소한 1960년대 그 이래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무역이나 통상이나 그리고 지난해에도 한국이 거의 57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미국 한 나라에서부터 얻어냈어요. 그죠? 그 전에는 444억 달러 되고 그러니까 2년 동안에만 10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게 한국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업도 잘 하니까 그렇게 흑자를 낸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많은 도움을 받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어렵다, 미국이 힘들다,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은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임진왜란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뭐 도와주지도 못했지만은 그런 상황하고는 좀 맥락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 한국이 지금 둘러봤을 때 그러면 새로 떠오르는 나라 옛날 같으면 청나라나 여진 후금이 지금의 중국인데 그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 실익과 또 정치적인 독립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죠? 그러면 대안이 만약에 없다면은 사실은 다시 미국이 힘들어할 때 저는 도와주는 것이 도와줘서 같이 잘 되는 것이 뭐 일본에도 미일 황금 시대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미국만의 황금 시대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두 나라의 황금 시대, 두 나라의 합작 황금 시대 또는 공동 황금 시대를 목표로 했을 때 오히려 한국에 더 유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큰 틀에서 저는 그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내용 중에는 뭐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트럼프가 네.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지만 미국이 얻어갈 수 있는 실리도 동시에 생각하면서 좀 상대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트럼프란 손자병법에서의 그 논리도 중요하지만 트럼프란 개인의 캐릭터가 독특하잖아요. 트럼프의 캐릭터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야 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윈윈이 아니고 윈 루즈를 더 좋아해요. 너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상관 안 하고 나는 무조건 잘 되겠다. 나는 이겨야겠다. 이 생각을 계속 그런 걸 실제로 부동산 사업하면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죠? 또 그 이후에 협상하면서도 그런데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이 아베 총리나 또 최근에 이시바 총리가 한 것이 저는 동양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극한의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특성으로 봤을 때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할 말은 하는 나라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논리를 내세워서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는 트럼프에게 안 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특성은 그런 윈 루즈를 선호하고 또 자기의 의도하는 것, 자기 에고를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상대방에게 맞춰야 됩니다. 아무리 손자병법이 뭐 황금률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특성에 맞춰서 또 트럼프는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미국에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좋다 오케이 하면은 진짜 예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베와 이시바가 보여준 이 선례를 참조해서 한국이 트럼프하고 이렇게 척을 세울 받자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시바나 아베는 진짜 배알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가지고 또 자국민의 진짜 너무 무능하고
진짜 전능해서 열등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트럼프인데 아부를 하고 1조 달러 그걸 투자하겠다고 말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데서 일본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도 참고해서 근데 한국 언론에서는 계속 그것을 무슨 아부의 기술이니 그걸 물론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비꼬면서 보도한 걸 그대로 또 따라와서 이렇게 한국에도 다시 한번 또 앵무새처럼 그걸 복사하면서 트럼프와 이시바의 대미 외교를 약간 비판 내지 조롱을 했는데 한국은 그보다 더 못합니다.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건 참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굉장히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저희 국가에도 정말 참고가 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일본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교수님 책에도 나오지만 아베 총리가 트럼프를 대할 때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영부인의 소셜 미디어까지도 분석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했다고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최근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캐나다를 두고 소셜 미디어에 올린 포스팅 중 하나가 캐나다 우리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라는 일종의 도발을 하거나 좀 조롱을 하는 그런 코멘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 충동적으로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올리고 이것을 두고 트럼프의 발언이 언론이나 혹은 대중의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책들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어쩌면 매일매일 한 몇 개 혹은 수십 개의 코멘트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런 소셜미디어 활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그건 참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 사실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뭐 다른 나라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국가 정상은 물론이고 미국 안에서도 다른 어느 대통령 이 트위터나 SNS가 생긴 이후로 바이든도 그렇고 뭐 오바마도 그렇고 뭐 그전에 클린턴 때는 SNS 활성화 안 됐습니다만 조지 W 부시 때도 그렇고 이렇게 트럼프만큼 또 자주 활발하게 또 이 뉴스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경우는 참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죠? 드물고 전례를 찾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곧바로 한다면은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 정치인 가운데에서 뭐 홍준표 이런 분은 가끔 좀 비교적 자주 그 SNS를 활용해서 그걸 또 젊은 청년들하고 소통도 하지만은 또 자기 정치적 의견을 많이 피력하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만한 임팩트는 없죠, 그죠? 트럼프는 한마디로 세계의 대통령이니까 하나하나가 다르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무슨 장관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임명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굳이 그 트럼프만한 뭐 능력이나 영향력도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그까지 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트럼프가 일기 때에 이제 특히 트위터 지금 X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활용했는데 그것은 트럼프 입장에서 약간 불가피한 면이 있었어요. 일기 때는 트럼프의 생각을 그 동의하거나 같이 추종하는 그 충성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백악관 안에도 뭐 스티브 배너는 좀 있다가 몇 달 만에 그냥 여러 가지 일로 나갔고 계속 이제 바뀌고 이러고 또 정부 관료들 중에도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어른들, 그죠? 어른다운 사람들, 그 과거에 경험 많은 사람들이 국무장관, 국방장관 뭐 여러 장관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외롭고 또 반대로 이제 주류 언론 매체들이 다 트럼프의 적대적이다 보니까 그 트위터만 이용해서 사실 그걸로서 자기가 대중들하고 미국 국민들하고 또 전 세계가 직접 소통하다 보니까 뭐 미국 언론에서는 그것을 트럼프는 일기 때 전반부에서는 특히 뭐 외로운 늑대와 같았다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더욱더 많이 그걸 의지를 했고 지금은 이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 X 일론 머스크가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자기도 트루스 소셜 새로운 이제 자기 나름의 이제 플랫폼도 만들어서 더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일기 때와는 이제 많이 달라졌죠. 달라진 이 환경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트럼프가 젊었을 때부터 계속 이제 압축하는 연습, 또 간결하게 보고하는 연습.
간결하게 쓰는 연습 이걸 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뭐 미국 대통령이라도 얼마나 그 SNS 단어 하나 잘못 쓴다든가 어감 하나 다르게 하면은 큰 충격이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노하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강한 배심, 배짱, 그게 없으면 사실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한국의 앞으로 청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청년 여러분들은 많은 그런 이제 더 디지털 네이티브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기성 정치인 가운데에서 최소한 이제 40 중반 이상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저는 약간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 그 교수님 저서에도 나오지만 트럼프가 어프렌티스라는 이제 미국 최고의 쇼에 나와서 당신은 해고야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사실 미국 시민들은 이미 트럼프의 어떤 과감 없이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좀 정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트럼프라는 개인의 그리고 국가 수반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해 조금 더 익숙해져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소셜 미디어 관련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대변인으로 캐롤라인 리빗이라는 그렇죠. 27살의 최연소 이제 대변인이 임명이 됐었는데 그 백악관의 이제 브리핑룸에 출입하는 레거시 미디어 그 네. 소위 전통적인 언론사들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뭐 인플루언서뿐만 그렇죠. 아니라 제3의 언론까지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 외에도 트럼프의 막내 아들의 조언을 받아서 트럼프가 선거 운동을 하는 기간에는 게임 방송을 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 방송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가 청년 관련한 행보를 좀 이색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한마디로 사실 부러운 일이죠. 그죠? 부러운 일이고 트럼프가 지금 원래 우리나라 만으로 79세가 6월 달이 되면 79세인데도 불구하고 캐롤라인 레빗이 27살이니까 몇 살 차이입니까? 70이 아니라 52세 차인가요? 거의 뭐 손잡벌이잖아요. 손녀.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도 또 대선 유세 기간 중에도 캐롤라인 레빗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데 또 레빗 자체도 물론 아주 트럼프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고서 당당하고 또 간결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나이를 떠나 가지고 자기 아들뻘 되는 또 여러 일론 머스크도 뭐 아들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20살 정도 20살 이상 차이 나죠. 아들뻘일 수도 있죠.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잘 활용도 하고 잘 어울리고 소통도 하고 또 20대 30대들하고도 잘 하고 좀 이런 거는 그것이 뭐 말로만 내가 너들하고 친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가감 없이 진짜 잘 소통하는 거 보고서 저는 사실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예, 너무 부러운 일이고 또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기 사용, 그죠? 그런 여러 가지 SNS도 그렇고 팟캐스트도 그렇고 또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그런 정서와 단어까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대단한 정치인이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물론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좀 많았다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뭐 그런 점을 본다 하더라도 거의 그 점에서는 많이 무력했고 또 바이든의 후계자로 나왔던 카멀라 해리스 역시 진짜 그런 면에서는 젬병이었잖아요. 그죠? 그 20, 30대라든가 또는 자기보다 훨씬 20살, 30살 어린 사람들을 뭐 이렇게 캠프에 또는 이렇게 활용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아무리 이제 미국 사회가 연공서열이 아니고 능력주의라 하더라도 그런 트럼프가 이제 오픈된 마인드 그리고 혁신을 중시하는 마인드,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또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우리 20대, 30대 청년분들도 그런 마음을 그런 자세를 또 늘 참고해서 그죠? 우리도 여러분들이 50이 아니라 60, 70이 됐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알면 알수록 저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그 막연한 안개와 같은 트럼프의 이미지와
지금 교수님의 책을 읽고 바라본 트럼프는 전혀 다른 시공간의 사람으로 느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인간 트럼프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학을 전공했는데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느꼈던 게 특히 현대국가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리더 개인의 성장 배경과 결, 자질, 사고방식, 사고체계, 경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선택들이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교수님의 서적을 아직 읽지 않으신 청년분들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단순히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만 분석을 해주신 게 아니라 인간 트럼프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자질, 성장 배경까지 다 전부 미분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청년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 증폭된 만큼이나 국제관계나 미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트럼프는 아직도 제가 교수님의 책을 읽기 전에 그 미지의 트럼프, 엉뚱하고 이상하고 괴팍한 트럼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단순히 국제정치나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이 인간 트럼프를 분석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따로 있으시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첫 질문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뭔가는 다른 측면이 많이 있어 보인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그런 초보적인 의문 또는 호기심 그것이 이제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의외로 제가 아까 트럼폴로지라고 이제 트럼프 학이라는 것이 그 미국이나 또 서방 언론 심지어 학계는 물론이고 용어까지 나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이런 특성과 또 이 정치 사적인 또 미디어적인 관점에서의 특징과 여러 가지를 분석한 책들이 미국과 서양에는 너무 많아요. 제가 책에도 적었습니다만 뉴욕타임스가 조사해 봤더니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를 다룬 책들이 1200권 나온 반면 오바마 일기 때 오바마도 나름 상당히 그 뭐랄까 그런 정체성 정치와 뭐 이른바 흑백 통합의 아이콘이라 불렸는데 거기는 오바마는 한 500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세계적으로는 트럼프 현상과 트럼프라는 개인에 대한 연구와 그것을 추적하는 자료 책들이 많은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런 트럼프를 정면으로 다룬 책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 번역된 책들은 좀 있습니다. 뭐 또라이 트럼프라든가 또 뭐 정신 이상한 트럼프라고 이제 트럼프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쓴 책을 번역해서 저도 물론 그것도 읽어봤죠. 읽다가 뭐 다 끝까지 안 읽고 치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저가 대단한 뭐 잘나서가 아니고 저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학자분들, 정치학자 특히 미국 정치나 또 아니면 국제정치학자라든가 또 언론인들, 뭐 미국의 특파원으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저는 왜 이 트럼프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 또는 그냥 제대로 분석이나 다뤄보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됐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 현상이 1, 2년도 아니고 2015년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벌써 그게 10년이 다 돼가는데 작년 기준으로서 9년인데 제가 그때 트럼프에 대해서 작년 1월에 사실은 왜 트럼프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그리고 트럼프가 내세운 어젠다 47, 이제 47대 대통령이 됐을 때 공약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실제로 어떤 공약을 하고 왜 하려고 하는가를 제가 다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도 읽어보고 그걸 또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만들어 분석도 해봤어요. 그런 기사를 2건 한 원고지 40장 정도로 썼었는데 그 전까지 언론에서도 트럼프의 진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약점은 많이 했었죠, 그죠? 그런 접근 자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공백을 메워야겠다. 누군가는 그래도 트럼프가 약점도 많지만 왜 인기 있는지, 왜 무엇이 강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트럼프 시대가 됐을 때 잘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의 비어져 있는 공백을 하나라도 메꿔야겠다. 제가 2000년에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라는 책을 쓴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1882년에 한미 수호 통상조약을 했고, 그리고 1954년 1월부터 이제 한미 그 방위 조약이 그 한미 군사 동맹이 사실상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과 뭐 행정부, 국무부, 뭐 국방부도 있지만 사실 의회거든요. 연방의회에 대한 정면으로 다룬 책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8년 8월 연수가기 전에 이제 그걸 자료도 모으고 결심을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잘났다기보다 특별한 걸 했다기보다 우리 사회의 많은 지식인들 또 그리고 엘리트 분들이 사실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공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런 거를 좀 더 그런 트럼프에 대한 연구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것이 진짜 진정으로 활발해져야 됩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책을 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활발해져야 됩니다만은 송이달 교수 또는 송이달 씨가 쓴 책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나는 또 다르게 생각한다. 그죠? 트럼프는 이렇게 다른 측면이 있고 또 다르게 한국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박하는 책도 나올 수 있고 또 다양한 이게 갑론을박이 벌어져야 진정으로 우리가 트럼프를 다루고 트럼프 시대를 헤쳐나가는 지혜가 더 충만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의 공백을 메꾸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트럼프 담론을 촉발하는 약간의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했는 건데 아직까지 제가 책 나온 지 한 6개월 돼 갑니다만은 뭐 저의 책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책들이 앞으로도 좀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께 사실 감사드리는 게 이게 특히 국제정치나 사회과학 파트에서 보면 보통 이론이나 원리 원칙 혹은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게 돌아가고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공백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지점을 하나 찍어 주셨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개개인마다 삶을 살아봐서도 알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봐서도 알고 정작 실제로 이 인류사를 보면 원리 원칙도 물론 중요하게 작용하고 이론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전체의 판을 흔들거나 역사를 바꿨던 건 개인의 이런 자질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서술해 주셔서 저는 아직 읽지 않으신 독자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저는 교수님 저서에서 트럼프가 이제 기업가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지식과 정보를 어떤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써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어떤 도움이나 협조도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트럼프에게 우리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어떤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그 트럼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그것도 상당히 본질적인 좋은 질문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제법 되잖아요. 2020년 책을 쓰기 직전부터 2019년부터라 하더라도 한 6년, 5년은 최소한 넘는데 하면서 느낀 결론이 뭐냐면 트럼프는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그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불쌍하다 해가지고 아니면 그 나라 또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개인적인 어떤 뭐 측은지심,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거로 인해서 도와줄 사람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속담에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한국이 진짜 한반도 통일, 특히 우리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민 전체가 한반도 통일을 바라고 이루어야겠다라는 열망과 또 노력을 진지하게 해서 트럼프가 봤을 때도 야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꼭 자기도 도와주고 싶은 도와줘야겠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면은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거고, 야, 이 한국 사람들은 북한의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향이 북한식의 아니면 중국식의 통일을 하려고 하네. 그거는 트럼프가 과연 도와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또 얘기하면 더 복잡합니다만은 가장 저희들에게 저는 트럼프를 나름 뭐 연구하거나 쭉 읽어보면서 뭐 트럼프 쓴 책이나 또 다른 분석서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이 노력을 해야 된다. 자주자강을 하고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에 맞고 또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평화와 안정과 또 번영된 생활을 위해서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어떤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고민과 또 합의를 가지고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할 때 트럼프도 우리에게 진짜 이 하나의 새로운 도움과 기회로 오는 것이지 트럼프 보고 우리는 너무 하기 힘드니까 당신이 도와주세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트럼프가 그거는 I'm none of your business. 그죠? That is none of my business. 내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역사와 우리 한반도에 대한 조금은 더 깊은 트럼프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과 미국의 어떤 부활 그런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강한 열망과 목표와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못지않게 한국에도 그런 열망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이것이 조직이 되고 세력이 돼서 그럴 때 한국도 달라지고 또 트럼프도 그걸 감동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통일을 고민해보고 원하고 준비를 함으로써 사실 트럼프에게도 어떤 제안을 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자기 추동력 그것이 있으면서 그것이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때 도움을 청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내부에서는 이렇게 약간 썰렁하게 또는 차갑게 식어 있는데 트럼프에게 도와달라 도와줄 리도 만무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책에도 세계사적인 의의, 세계사적인 사명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 트럼프가 이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중국 편에 설 것이냐도 요구하지만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의 생존 방식과 선택을 또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미국에 의지해서 계속 그냥 상당히 뭐 예를 들자면 최근 바이든 4년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죠? 한국이 얘기하면은 그냥 무조건 항공모함 또 전략자산 전개해주고 뭐 주한미군도 걱정하지 마라. 그냥 뭐 아주 너무나 이 친척들 중에도 이런 친척이 없을 정도로 그죠? 큰아버지 또는 뭐 큰형님 중에도 이런 형제라고 다 사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형제 중에서도 너무나 좋고 또 뭐 무역 흑자 뭐 이런 거 다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놔도 너무너무 좋다고 뭐 이렇게 칭찬하고. 근데 이렇게 미국에 의지하고 미국의 어떤 선한 미국, 좋은 미국만 사는 것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은 터프한 미국 같은 형이지만은 야 너 똑바로 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 대접해주고 안 그러면 너 내하고 나를 형으로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난 너 이렇게 할 거야. 뭐 사실은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그런 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중에 뭘 할 것이냐. 그러면 나는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튼튼해서 형도 도와주고 나도 그럼 잘 살게 이런 생각을 할 것이냐에 저는 한국 사람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꼭 통일이 필요하다. 북한도 지금 어렵지만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형 내가 하는데 좀 힘드니까 좀 도와줘 아니면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은 자기 살기도 바쁘고 내가 꼭 뭐 저쪽에 통일을 해야 될까 이런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한다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트럼프 충격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관세를 높인다, 방위비를 더 높인다 이런 충격을 넘어서서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를 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자기 성찰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그죠?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또 다른 의미의 트럼프 효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궁금했던 것이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셨는데 트럼프는 윈윈하는 것보다는 윈루즈 이제 본인이 승리하는 거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일본의 그 이시바 총리가 사실 일본도 이익을 얻은 이번 그 정상 간의 대화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그치만 언론 앞에서 그 발표를 할 때는 일본은 사실상 주인공이 아니고 미국이 많은 것을 취해 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 이런 트럼프가 윈윈을 좀 배제하고 본인이 승리에 집착하는 이 경향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좀 윈윈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한 70-80% 거의 80-90%는 일본 하던 패턴이 우리에게 좋은 교과서 또는 교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일본은 배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 자체도 총리 되기 전에는 아베 총리의 트럼프에 대한 그 플래터링, 아부를 엄청 비판했잖아요. 아무리 국익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국가 정상이 진짜 이 자존심도 없이 아부를 하느냐라고 의원 시절에 그 국회 총리가 되기 전에는 비판했으나 결국은 이 냉엄한 국제사회 또는 국가 간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우리 한국이 이제 대체로 우리가 이제 뭐 의협심 또는 의리 또는 명분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때 1, 2분 동안 아니면 뭐 길어도 5분, 10분 동안 잠시 쪽팔리지만은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그때 우리 그 자리에 어떻게 하겠어요? 막 대놓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거는 하지하책인 거죠. 그래서 이 손절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도 사실 그런 겁니다.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또 기분 좋게 해주면서 자기 의도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아베 총리가 그 대담 형식으로 만들어낸 이 회고록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뉴욕 타임스나 또 세계 각국의 많은 정상들이 특히 뉴욕 타임스가 트럼프의 트럼프에 대해서 아부하는 그 아베를 보고서 트럼프의 푸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애완견이라고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일본의 국가 이익을 더 지키고 확보한다면은 자기는 기꺼이 그런 소리 듣겠다 했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의 모습이지. 거기에서 뭐랄까 알량한 자존심 또는 명분 내세워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정시가 폭락한다든가, 그죠? 세계 평판이 흔들흔들 거린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는 최악의 그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명분과 그런 눈치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의 실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특히 딴 사람보다도 트럼프라는 지도자 자체가 그런 캐릭터가 아주 진짜 파워, 그죠? 그리고 글로리, 그리고 엄청난 뭔가 프레스티지 이런 걸 원하잖아요.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자기 트럼프 하우스, 트럼프 타워에 있는 맨 꼭대기 펜트하우스의 모든 곳에 황금색, 그죠? 다 도금이 되어 있고 심지어 여기 버클 또는 전용 항공기의 버클, 그죠? 그리고 또 화장실에 있는 다 변기통 이런 데까지 다 황금색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약간의 우월감 또는 이 거창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 트럼프인데 일단 그런 사람에게는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죠? 맞춰야 우리가 생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더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 것이 우리 전체 국가를 위해서 더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김태리 팀장님께서 앞에서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그거와 관련해서 연결돼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생각했을 때만 해도 그저 제네럴한 타 국의 입장에서 트럼프와 상대할 때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가야, 어떠한 면모들을 가져가야 조금 트럼프를 상대하기 쉬울까를 생각해서 적어 내려갔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참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신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장이라도 조금 더 유연한 스탠스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념적으로 오랫동안 갈라져 왔고 그 갈라져 왔던 갈등들이 폭발하는 시기에서 대한민국 지도층 이제 트럼프를 상대해야 하는 뭐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요,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이런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지가 참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현재까지는 뭐 정명진 회장이라든지 기업가 분들이 가셨지만 지금 현재 의회나 행정부가 사실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앞으로 잘 꾸려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만 교수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트럼프를 만났을 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켰으면 좋겠다, 혹은 고려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은 질문이고요. 근데 아까 이제 손절병법에서 말한 지피지기 백전불태가 손절병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죠? 뭐 그 전부는 아니고 가장 기본이고 출발점인데 트럼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얼마나 빨리 또는 어떻게 만나는 것보다도 사실은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떤 좋은 인상 또 좋은 페이스로 우리가 원하는 페이스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가장 큰 개인적인 심리적인 특징은 자기 만족 또는 자기의 에고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지도자하고 가장 구별되는 트럼프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조지 W. 부시나 빌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조 바이든 다 합친 것보다 트럼프의 그 에고 충족 욕구,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 책을 또 읽어보고 또 그걸 했을 때 최근 4년 4개월 정도 대통령으로 4년간 당선자 신분 및 당선 이후에 취임 이후에 이걸 봤을 때 4년 3개월 좀 넘는 시간 봤을 때 트럼프는 그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어떤 국가적인 위신과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트럼프를 만족시켜주고 기분 좋게 해야 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트럼프가 자기 한국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말로만 당신을 존중합니다, 훌륭합니다, 뭐 하늘 그 신이 당신을 뭐 미국에 뭐 이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구해줬습니다. 이건 당연히 벌써 이시바가 다 해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당신을 존중하고 좋아한다는 거를 구체적인 그 뭐랄까 자료라기보다 손에 잡히는 걸로 제시해야지. 그것을 이시바는 1조 달러의 투자로 제시를 한 거고, 한국은 1조 달러 투자 뭐 다 합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면은 다른 거라도 트럼프와 당신이 주장하는 당신의 최고 목표인 미국의 황금시대 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한국이 무엇을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알맹이 있는 그거를 보여줘야죠. 그죠? 그것이 뭐 미국의 5천억 달러 투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방위비 높여준다 이거는 저는 별로 설득력이 크게 감동을 못 주려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미가 또는 한국이 이 대만 해협 문제라든가 중국과의 이 대중 봉쇄에 어떻게 뭘 하겠다든가 뭐 그 자리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에라도 넣어서 한국이 크게 진전됐다, 확실한 미국의 클로즈 엘라이의 단계를 넘어서서 진짜 완전한 그 맹방이 되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카말라 해리스와 트럼프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을 때 얼마나 일론 머스크의 지원이 큰 힘이 됐습니까? 그죠? 실제로 유세 현장에 가서도 뭐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돈도 막 나눠주고 그 2억 7천만 달러의 기부금 이외에도 자기 돈 가지고 거의 그 뭐랄까 로또 뽑듯이 막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합주 펜실베니아주를 포함한 경합주에서 큰 1등 공신을 해서 트럼프 당선이 됐고, 뭐 일론 머스크 자체가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서 물론 이제 이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까지 됐습니다만은 한국이 그에 준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면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은 나중에 얘기할 거고 진짜 한국 진짜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윈윈도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기분 좋게 하는 거와 플러스 실질적으로 미국에 도움되는 것을 보여줘야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아 그래 진짜 우리 같이 진지하게 잘해봅시다 이렇게 저는 얘기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정부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노력과 카드를 준비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민 여론과 또 야당이랄까 그죠 또 정치권에서의 이제 이런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정부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용기가 없고 정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 또는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 한미 관계나 또 미국에 대해서나 트럼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은 많은 담론이 쏟아져야 되는 것이 이런 이유였습니다. 트럼프를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정치나 한국의 미래에 진짜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트럼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 종합적인 처방전 시나리오를 1, 2, 3 아니라 4, 5까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지적인 능력과 또 이런 활성화 그것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교수님께서 방금 해주신 말씀을 정치권이나 국가 지도부분들이 꼭 보셨으면 합니다. 국내 정치의 이 좋지 않은 부분, 이념적인 부분이나 이 대립 갈등을 이용해서 얽매여 있는 정치인분들이 가끔 이렇게 외교적으로 방미를 하거나 뭐 대사관에 계신 대사분들이랑 언행했던 게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국내 정치만 생각해서 나무만 생각해서 숲을 잃는 행위는 국가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사태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이 미국과도 있었고 뭐 영국과도 있었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리고 청년 세대에게 이런 부분에서 희망을 조금 더 걸어보고 싶은 게 상대적으로 청년들은 실리를 생각하고 먹고 살 부분들을 더 생각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캐스팅 보트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청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국제적인 부분이 내 민생에 어떻게 직결되는지를 조금 더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정당이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익과 이익과 내 미래가 결정되는지를 조금 더 인지하고 공부하면 정당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올바른 길로 가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이크를 김태래 팀장님께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조금만 하고 끝내죠. 네, 마지막 질문. 네. 예, 그러면 저는 바이든 정부 때는 저희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삼각 동맹에 준하는 어떤 협력 관계가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지금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굉장히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듯한 외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직접 상대를 할 때도 있지만 결국 일본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관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이 세계 전체를 위협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그죠. 특히 뭐 핵전력까지 포함해서 첨단 군사력까지 중국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겉으로의 웃는 모습 또 그리고 인류 공영 사회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포장은 아주 좋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꿈꾸고 목표하는 바는 중국적 사고 방식과 중국적 생활 방식 또 체제 정치 체제 이런 것이 세계 보편의 룰이 되는 걸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히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진짜 하나의 정치 공동체까지 된다 하더라도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 되더라도 중국의 맞서기가 매우 뭐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도 다 두 나라 합쳐봤자 뭐 2억 요즘은 안 될 거잖아요. 이제 2억도 안 되고 또 경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이 GDP가 4조 3천억 달러, 한국이 1조 8천억 달러니까 합쳐봤자 6조 정도, 6조가 좀 넘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17조, 18조 달러니까 뭐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한국, 일본이 그래도 상당히 세련돼 있고 앞서가 있는 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이 하나만 있다든가 일본이 하나로만 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한일이 힘을 합쳤을 때는 중국의 어떤 이 막강한 영향력과 팽창에 상당히 중요한 방파제, 그 서로 맞설 수 있는 공동의 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사실은 일제 35년, 36년 동안에 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많은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또 마찬가지로 그 6.25 전쟁 3년 동안에 이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념이 다르다 해서 북한 공산 집단이 한국에 대해서 수십만 명, 뭐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수십만 명의 인명을 살상하고 또 군인도 희생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북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많은 대통령들이 용서를 하겠다. 그 정상회담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35년, 36년 동안에 그렇게 제가 뭐 몇십만 명을 죽인 같지는 않은데, 그죠? 물론 뭐 징용되고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일본과도 과거는 과거인 것이고, 베트남이 얼마나 의연하게 합니까? 그죠? 베트남이 그렇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 보상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베트남이 미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방을 하고 한국하고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진짜 좀 더 성숙되고 의연한 자세로 큰 틀에서 일본의 과거는 잊지 않되 또 미래를 위해서 협력을 해서 그래서 한일이 힘을 합쳐야만 그 미국이 언젠가는 빠지는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이 항상 여기에 군대를 두고서 중국에 맞선다는 보장을 전혀 못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히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이 더 지날수록 여러분들 청년 세대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 저는 심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이 몰락하지 않는 한. 그리고 몰락하더라도 갑자기 폭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폭망하더라도 물론 그게 상당히 위협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한국의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국, 일본 간의 경제 자유무역협정 FTA를 해야 된다. 또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예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신문사에 있을 때 써도 그 제목이 너무 세다 그래가지고 뭐 다 경제 공동체나 이런 뭐 너무 순화된 표현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사실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일본하고 만나면은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지만 있든 없든 힘까지 다 내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하고 힘을 합친다면은 힘이 아니라 그 많이 서로가 이제 공동체 비슷하게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활발해진다면은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점령할 수 있다. 과거에 1800년대 후반, 19세기 후반에는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는 정한론이 있었지만은 지금 21세기에 한국과 일본 간의 심리적 장벽만 없앤다면은 그리고 정치권의 방해만 없다면은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 열도를 사실상 장악하는 일본의 정치권까지도 한국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약간 국적 문제 이런 게 있지만은 정일론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상을 가지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청년들 또 그리고 지식인들이 그런 거를 저는 뭐 정일까지는 좀 민감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한일 간에 그런 것을 힘을 합쳐서 중국에도 공동으로 맞서고 또 한국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 한미일 삼각 동맹도 물론 한미일 삼각 안보도 강화하지만은 미국이 트럼프 또는 트럼프 이후에 아시아에서 빠지거나 이렇게 또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이 약화됐을 때에도 한국이 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한국이 그냥 중국의 세력권의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서 한국은 존재가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려운 질문에도 불구하고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신 교수님, 그리고 좋은 질문 준비해 주신 김태래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